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만약 예전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면 강철웅과 박선혜는 분명 당장이라도 좋은 날을 받아 강민준과 김아름을 결혼시키려 안달했을 것이다. 강민준은 이제 겨우 18살인데 18살이면 뭐 어때? 요즘 시골에서 18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없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자기 집 형편에 시집 오겠다는 아가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이다. 만약 강민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철웅은 강민준을 묶어서라도 신방에 밀어 넣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시댁에 와서 불평 없이 보전 일을 마다하지 않다니 정말 드문 일이고 반드시 잡아야 했다. 하지만 강철웅은 이제 부자라고 할 수 있었다. 강민준이 준 40억 원이라는 큰돈이 있었기에 그의 생각도 변했다. 아들은 아직 어리고 학업을 우선해야 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며느리감에 대해 이제 그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강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였다. 집에는 강철웅 혼자 거실에 앉아 길게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강민준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이 망할 놈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 엄마랑 네 색시는 밭에 나가 있다. 강철웅은 강민준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했다. 강철웅은 평생 농사를 지어왔기에 사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감히 밭에 나가지 못했다. 어쨌든 그는 다 큰 남자가 아직 결혼도 안 한 며느리감과 함께 밭에서 농사일을 하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마을 사람들이 보면 보기 좋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뒷말을 피하기 위해 그는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색시라니요? 제가 언제 아내가 있었어요? 강민준이 쓴 웃음을 지었다. 네, 색시가 아니면 남의 집 처녀가 왜 우리 집에 와 있겠냐? 강철웅이 짜증내며 말했다. 아들,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네가 남의 집 처녀한테 무슨 짓 한 거 아니냐? 강철웅과 박선혜는 강민준에게서 확실한 답을 듣지 못했기에 김아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쫓아낼 수도 없고 붙잡아 둘 수도 없었다. 강철웅의 순박한 생각으로는 만약 자기 아들이 정말 남의 집 처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반드시 책임져야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걔는 동창이고 제가 걔를 쫓아다녔던 건 맞지만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선을 그었어요. 강민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이냐? 강철웅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잠시 생각하다 여전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들아, 그 애 정말 괜찮더라. 불평 없이 무슨 일마다 않고 부지런하고 효심도 깊어. 만약 네가 그만하세요 아버지. 저랑 걔는 갈 길이 달라요. 강민준이 서둘러 말했다. 아무래도 두 분이 김아름에게 속으신 것 같았다. 그녀의 인품을 전혀 모르시는 듯했다. 자신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녀는 자신을 한번 보러 오지도 않았고 자기 앞에서 조태산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자기 아버지 뻘되는 조대주 같은 뚱뚱하고 저속한 사람과 놀아났다. 이제 자기가 잘 나가니 돌아오고 싶다고?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 김아름도 수와는 좀 있었다. 자신이 그녀를 상대하지 않을 것을 알고 두 분 노인을 공략한 것이다. 가시죠. 우리 밭에 가서 그녀에게 확실히 말해요. 강민준은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강철웅은 즉시 강민준을 안내했다. 멀리서 강민준은 햇볕 아래 김아름이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서툴지만 매우 열심히 잡초를 뽑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이따금 어머니 박선혜에게 무언가 말을 걸었고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서는 그녀가 지금 고통스러우면서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맙소사, 정말 해냈네. 김아름이 극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본 강민준의 마음속에는 만마리의 진흙 풀말이 질주하는 듯했고 마음속으로 꿈에서 보았던 드라마 인민의 이름으로의 한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동이가 퇴직한 지남석의 집 마당에 가서
잡초를 뽑던 장면. 과연 예술은 삶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상에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선혜야, 선혜야, 이리 와봐. 강민준이 오는 것을 본 강철웅이 멀리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 서서 아내를 불렀다. 박선혜는 의아하게 고개를 들었지만 아들 강민준이 오는 것을 보고 즉시 강철웅의 뜻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호미를 내려놓고 강철웅 쪽으로 걸어갔다. 이 일에 두 노인이 끼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았고 젊은이들이 스스로 처리하게 둬야 했다. 아들아, 엄마는 이해가 마음에 들지만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어떻게 하든 동창간의 정을 상하게 하지는 말고. 강민준을 스쳐 지나갈 때 박선혜가 작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 강철웅 쪽으로 걸어갔다. 박선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에 김아름처럼 하는 며느리를 어디 가서 찾겠는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엄마, 그냥 쉬세요. 강민준은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이 두 분 정말 너무 쉽게 속으신다. 김아름도 강민준이 오는 것을 보았다. 이때 그녀는 밭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강민준을 기다리고 있었고 온몸은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게다가 호미 자루에는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다. 그녀처럼 거의 농사일을 해본 적 없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손바닥에 이미 물집이 잡혔을 것이다. 김아름, 정말 연기 잘하는구나. 조금의 염치와 한계도 없이 강민준은 밭둑으로 걸어가 밭에 서 있는 김아름을 내려다보았다. 18살 여학생, 방금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니. 강민준은 마음속으로 정말 감탄했다. 강민준이 농부의 아들이라고 얕보지 마라. 하지만 그는 정말 밭에 내려가 일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다. 이런 농사일 만약 강민준이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다. 민준씨, 돌아왔군요.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드신데 당신은 또 바빠서 집에 없잖아요. 제가 그냥 당신 대신 부모님을 위해 뭔가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김아름은 땀을 뻘뻘 흘리며 순진한 미소를 지었고 마치 강민준의 말 속에 담긴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만약 강민준이 두 생을 겪었고 그녀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다면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 부모님 불쌍하게 여기지는 않고 힘들게 당신을 키우셨는데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불쌍하게 여기러 달려오다니. 이 수법 그리 고단수 같지는 않은데. 강민준이 차갑게 웃으며 김아름을 쳐다보았다. 만약 강민준이 여전히 18살의 그 강민준이었다면 아마 그녀에게 감동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심리적 나이 28살의 강민준에게는 마치 어른이 아이의 거짓말을 보는 것 같았고 김아름은 그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당황했다. 민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샤브샤브 집에서 경찰서로 끌려간 후에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드문 것인지 더욱 깨달았어요. 김아름은 강민준을 쳐다보았고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민준씨, 제가 맹세하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게요. 제가 예전에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아요. 제발 저에게 더 이상 화내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소나 말이 되어서라도 당신에게 보답할게요. 이때 김아름의 진심 어린 감정은 정말 사람을 감동시켰다. 남자라면 이때의 김아름을 마주하고는 마음이 약해질 것이다. 하지만 강민준은 극도로 역겨움을 느꼈다. 소나 말이 되어 갚는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야. 나는 네가 나에게 보답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나에게는 한 번의 불충은 평생 쓰지 않는다. 너 정말 우리 부모님을 얻으면 나를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온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강민준이 가차없이 말했다. 순진하게 굴지 마. 지금 네가 떠나면 아직 우리 동창간의 정을 유지할 수 있어. 만약 네가 계속해서 무리하게 굴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방해한다면 나는 너와 조대주 사이에 더러운 일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거야. 민준 씨, 저랑 조대주는 당신 생각 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강요당했어요. 저는 약한 여자라 저항할 수 없었지만 제 몸은 깨끗해요. 그때 샤브샤브 집에서 제가 일부러 당신을 화나게 한 것은 바로 당신이 저를 불 속에서 구해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김아름이 서둘러 말했다. 오? 그럼 다시 말해서 너와 조태산의 일도 강요당한 거란 말이냐? 강민준이 차갑게 웃으며 물었다. 조태산은 바로 조대주의 아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조태산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악마 조대주에게 눈에 띄었어요. 맙소사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상대했다고. 김아름, 너 정말 내 삼관 산관을 새롭게 했구나. 강민준은 완전히 패배했다. 그는 정말 자신을 몇 대 세게 때리고 싶었다. 처음에 내가 어떻게 눈이 멀어서 이런 물건에 빠졌을까? 민준씨,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김아름이 막 변명하려 할 때 설명하지 마. 소설도 감히 이렇게 쓰지 못해. 너 빨리 가. 나 경찰에 신고하게 만들지 마. 강민준은 김아름과 헛소리할 흥미조차 없었다. 이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강민준은 역겨움을 느꼈고 직접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참아야 해. 나는 참아야 해. 그는 이제 억만장자야. 그의 용서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한 번에 하늘로 올라가 호문 부인이 될 수 있어. 김아름은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되뇌었다. 그녀는 강민준을 쫓아가지 않고 단호하게 몸을 돌려 계속해서 잡초를 뽑았다. 김아름은 정말 매우 후회했다. 그날 샤브샤브 집에서 조대주가 잡혀 들어갔다. 그녀는 조대주의 여자친구였기에 자연히 함께 끌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간단한 조사를 받고 무죄로 풀려났다. 조대주는 지금 여전히 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장기철이 조대주에게 으르렁거렸다. 네가 누구를 화나게 했는지 알아? 그분은 우리 은행 최대 예금 고객이야. 68조 원이라는 거액을 은행에 예금하셨다고. 이 한마디 말을 김아름은 들었고 벼락 맞은 듯 그녀의 강민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다. 또한 바로 이 한마디가 김아름을 후회로 창자가 끊어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원래 강민준과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강민준이 예전에 그녀를 매우 비굴하게 사랑했고 뼛속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수박을 버리고 깨를 주었다. 아니, 바다를 잃고 모래 하나를 주었다. 은행 부지점장인 조대주에게 기대면 좋은 물질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그녀가 한때 경멸했던 그 비굴한 남자가 진짜 호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사 예전의 강민준보다 만배, 억배 더 비굴해지더라도 강민준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할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굳게 믿었다. 예전의 강민준이 그녀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분명 아직 감정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녀가 충분히 노력하기만 하면 반드시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안 된다면 설사 비밀 애인이 되더라도 이 생에 그녀는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힘들게 일해야 했다. 강민준의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만 하면 강민준은 조만간 마음을 바꿀 것이다. 만약 강민준이 이때 김아름의 생각을 알았다면 어떤 기분이었을지 모르겠다. 아들, 너희들 얘기 어떻게 됐어? 강민준이 아버지 강철웅과 어머니 박선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서둘러 물었다. 어머니, 헛된 생각 마세요. 저는 걔랑 사귈 수 없어요. 나중에 제가 어머니께 걔보다 더 좋은 며느리 찾아드릴게요. 강민준은 자신과 김아름 사이의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강민준은 여전히 꽤 암시적으로 말했고 김아름이 부자푸즈 모두와 놀아난 일은 말하지 않았다. 어쨌든 자신이 그런 물건을 사랑했었으니 정말 좀 창피했다. 하지만
기마름이 뚱뚱한 중년 남자와 얽혔다는 말을 듣자 강철웅은 즉시 격노했다. 뭐라고? 걔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럼 절대 우리 강씨 집안 문턱을 넘을 수 없어. 어머니도 혐오스러운 표정을 드러냈다. 어머니가 막 더 말하려 할 때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민준아! 돌아왔구나. 곧이어 작은아버지 강건우, 작은어머니 오춘화, 그리고 강대보와 강희보, 네 식구가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특히 작은어머니 오춘화, 문에 들어서자마자 강민준을 보고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우리 조카 제발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식구 좀 살려줘. 오춘화가 통곡하며 애원했고 강민준은 겁에 질려 서둘러 일어서서 옆으로 피했다. 이건 또 뭐 하자는 거지? 무릎 꿇으려면 우리 할아버지 묘 앞에 가서 꿇어요. 제 앞에서는 꿇지 마시고요.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이 작은아버지, 내 식구에 대해 말하자면 누가 가장 밉상인가? 작은어머니 오춘화가 절대적으로 1위였다. 그의 강민준은 아직 어렸지만 작은어머니 오춘화가 늙은이라는 말로 할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적지 않게 들었다. 작은아버지네가 할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려 했던 것도 대부분 오춘화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오춘화의 친정 집안 형편이 꽤 괜찮았고 작은아버지네가 하청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오춘화의 친정에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작은어머니 오춘화는 집에서 절대적인 발언권을 가졌다. 심지어 할아버지 장례식 날에도 작은아버지만 혼자 참석했다. 강민준네가 종갓집 터에 집을 짓지 못한 것도 매번 작은어머니 오춘화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난리를 쳐서 토지 사용 증명서가 계속 발급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조카야, 작은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조카라고 부르지 마세요. 감당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신네 식구 중에 저를 처음으로 쓸모없는 놈이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작은엄마 아니었나요? 어떻게 쓸모없는 놈을 조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작은엄마는 저 쓸모없는 놈 보면 재수 없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강민준이 가차없이 작은어머니 오춘화의 말을 끊었다. 아니야 민준아, 다 작은엄마 잘못이야. 오춘화가 울며 말했다.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강민준이 다시 말을 끊었다. 그가 이 작은어머니를 아무리 싫어해도 어쨌든 자신의 어른이었다. 자기 집에서 무릎 꿇고 있는 꼴이 뭐란 말인가? 아니야. 네가 나한테 동의 안 해주면 나는 계속 꿇고 있을 거야. 오춘화가 뻔뻔하게 말했다. 옛날에 당신들이 우리 식구한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당신들한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옛날에 제가 병원에 누워 목숨 구할 돈 기다릴 때 우리도 당신들한테 무릎 꿇지 않았어요. 강민준이 차갑게 말했고 전혀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지금 당신네 집 형편이 아직 우리 식구 옛날보다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무릎 꿇어야 하죠? 말하며 강민준은 강대보와 강희보를 가리켰다. 지금 당장 그녀를 끌고 나가. 무릎 꿇으려면 당신들 집에 가서 꿇어. 우리 집에서 꿇지 마. 재수 없어. 강민준은 정말 이 식구를 매우 싫어했다. 만약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었다면, 강민준의 성격대로라면 그는 이미 살수를 썼을 것이다. 어머니, 차라리 어머니 먼저 돌아가세요. 저희가 민준이랑 얘기할게요. 강대보가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다. 왜냐하면 강민준이 정말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알았어. 민준아, 작은엄마가 네가 아직 작은엄마한테 화가 나 있다는 거 알아. 작은엄마가 인정할게. 예전에 작은엄마가 사람 얕봤어. 작은엄마가 너한테 잘못했고 네 식구한테 잘못했어. 네가 화 안 났으면 작은엄마 지금 돌아갈게. 건우야, 대보야, 이보야, 너희들 반드시 민준이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해. 민준이 이 아이 지금 매우 철들었어. 우리 모두 한 식구고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걔 반드시 우리 용서해 줄 거야. 오춘화는 자신을 매우 낮췄다. 뒷말은 강건우 등에게 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강민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단지 그녀의 그 자칭 똑똑한 말들은 실제로는 도덕적 강요였다. 강민준은 차갑게 웃으며 폭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에게 이런 수작을 부리다니 강민준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말해보세요.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오춘화가 떠난 후 강민준은 그제야 다시 앉았다. 하지만 강건우 세 사람은 여전히 서 있었고 매우 구속되어 보였다. 사촌 동생. 저희 강희보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강민준의 차가운 시선이 즉시 스쳐 지나갔다. 내 머리 네가 깨뜨렸지. 강민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기가 가득했다. 원래 마을에서 거들먹거리던 강희보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예전에 그는 강민준, 이 사촌 동생을 전혀 눈에 두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강민준은 그가 한눈에 봐도 자신을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성장했다.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젊어서 철이 없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제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강희보는 이를 악물고 퍽 소리와 함께 강철웅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강희보도 정말 눈치가 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비록 그가 평소에 무식했지만 머리는 강대보보다 훨씬 더 유연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강민준의 용서를 얻으려면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마주해야 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철웅은 강희보가 무릎 꿇는 것에 놀라 거의 일어설 뻔했지만 강민준이 한 손으로 강철웅을 잡아당겼다. 아버지, 오춘화는 어른이니 제가 그녀의 무릎을 받을 수 없지만 걔는 아버지 아랫사람이니 아버지께서 안심하고 앉아 계세요. 강민준은 아버지 강철웅이 일어서는 것을 막고 고개를 돌려 강건우를 보며 말했다. 말해보세요.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죠?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를 여전히 이해합니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도 피부치 정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 당신들을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비록 강민준은 작은아버지네 집안일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것이 강민준이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아버지의 성격으로 보아 분명히 천둥은 크게 쳤지만 비는 작았을 것이다. 민준아, 네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 하지만 임성그룹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 강건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괴롭게 말했다. 임성그룹은 강민준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강건우를 특별히 돌봐주었다. 심지어 이전에 이미 완공된 기반시설 공사까지 뒤집었다. 이제 임성그룹은 소송을 제기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강건우는 하청업자로서 분명히 죄를 피할 수 없었다. 다음은 시공감독을 책임졌던 강대보와 강희보였다. 요 며칠 동안 강건우는 평생의 모든 인맥을 다 찾아다녔지만 임성그룹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들 부자 셋은 임성그룹의 거액배상금과 감옥살이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강대보도 퍽 소리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강민준, 제발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모든 죄는 제가 혼자 짊어지겠습니다. 저는 기꺼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제 아버지와 동생을 용서해 주세요. 강민준이 눈썹을 치켜떴다. 그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평소 마을에서 횡포를 부리던 강대보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책임감 있는 말을 할 줄이야. 강민준의 눈빛은 횃불 같았고 강대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치 강대보를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무슨 헛소리야. 일어나.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아버지가 가야지. 아버지는 늙었고 너희들이 감옥에 가면 이 생은 망가지는 거야. 강건우는 조급해서 목소리마저 변했고 무릎 꿇고 있는 강대보와 강희보를 끌어당겼다. 곧이어 그는 무릎을 굽혀 강민준 앞에 무릎 꿇으려 했다. 조금만 하면 무릎 꿇지 마세요. 청나라는 망했어요. 강민준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고 날카로운 빗줄기처럼 쏘아져 나와 강건우를 차갑게 흘겨보았다. 그 한눈에 강건우의 굽힌 무릎은 공중에서 굳어졌고 감히 조금도 더 꿇지 못했다. 하지만 식은땀은 즉시 강건우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강민준이 냉혈한 것이 아니었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운 구석이 있었다. 이 한 집안 좋은 사람 하나 없었다. 그때 강민준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생사의 경계에서 목숨 구할 돈이 급히 필요했을 때 그들은 감히 아버지의 피땀 어린 돈 3천 위안을 미친 듯이 횡령하고 아버지를 핍박하여 종갓집 터를 양보하게 만들었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오늘 그들이 눈물을 다 흘리고 머리를 깨뜨리도록 무릎 꿇어도 강민준은 절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꿈속 10년, 강민준네 집안이 파멸하는 비극을 겪었을 때 그들도 그저 방관하는 무리 중 하나였을 뿐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돌을 던지지 않은 것이 이미 그들의 가장 큰 선이었다. 이제 여기서 비극을 연출하다니 정말 강민준이 보살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건가? 민준아, 차라리 그만두자. 남들이 보면 웃을까봐. 박선혜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마침내 가볍게 입을 열었다. 강건운의 식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몰락한 것을 보니 그녀는 결국 측은지심이 동했다. 그의 그녀가 오춘화에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던 것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의 허리 굽히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어쨌든 피는 물보다 진했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인간의 상정이었다. 어머니, 믿으시겠어요? 만약 언젠가 우리 집안이 다시 어려움에 처한다면 가장 먼저 뛰쳐나와 우리를 짓밟을 사람이 바로 그들일 거라는 걸. 강민준이 고개를 돌려 확고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고 말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그만두자 아들아.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던 강철웅도 한숨을 한 번 쉬고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는 극도로 처량하고 피곤했다. 아버지. 강민준이 막 입을 열어 다투려 할 때 강철웅이 손을 들어 막고 말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물에 빠졌을 때 바로 작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구해줬어. 오늘 그들을 용서해주는 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목숨을 갚는 셈치자. 강민준은 이 말을 듣고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고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성격대로라면 그는 당장 작은아버지네 집안의 죄악을 천하에 공표하여 그들을 길거리 쥐처럼 만들어 모든 사람이 때리라고 외치게 만들고 싶었다. 이때 돌을 던지지 않은 것이 이미 강민준이 법의 자비를 베풀며 참은 것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모두 말을 했으니 강민준은 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거의 손바닥을 파고들 지경이었지만 마침내 천천히 풀었다. 하지만 강민준은 즉시 입을 열지 않았다. 순식간에 홀 전체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공기는 마치 실체로 응고된 듯 무겁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이때 가장 긴장한 사람은 바로 작은아버지네 부자 셋이었다. 그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고 두 눈을 깜빡이지 않고 강민준을 간절하게 쳐다보았다. 그 모습은 마치 죽음의 신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매 초가 그들에게는 극도로 고통스러웠고 식은땀은 통제불능으로 그들의 등을 적셨다. 하지만 강민준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면 작은아버지네 식구를 죽음의 죄는 피하게 하지만 살아있는 고통은 면하지 못하게 처벌할지 계산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다시 움직임이 들려왔다. 기마름이 온몸이 흠뻑 젖고 얼굴이 햇볕에 붉게 익어 마침내 잡초 뽑기를 마치고 호미를 메고 밭에서 돌아온 것이 보였다. 강이보가 기마름을 힐끗 보자 강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준아, 말씀하세요. 강이보는 겁에 질려 화들짝 놀랐지만 여전히 빠르게 반응하여 허리를 굽히고
강민준의 지시를 기다렸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 밖에 그 여자, 내가 싫다. 나는 그녀에게 계속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우리 집에 나타날 면목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너 무슨 방법 있냐? 김아름은 마치 개가죽 고약 같았다. 강민주는 일시적으로 그녀를 상대할 더 좋은 방법을 정말 생각해내지 못했다. 직접 손을 써서 한바탕 때려주는 것은 분풀이는 되겠지만 강민주는 자기 손을 더럽히기 싫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여전히 악당이 악당을 다스려야 했다. 이건 간단합니다. 형님, 저한테 맡기세요. 강희보의 눈이 한 바퀴 돌더니 몸을 돌려 쏜살같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강희보는 어릴 때부터 마을의 불량배였고 꾀가 매우 많았다. 김아름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 그는 정말 방법이 있었다. 이때 김아름은 막 호미를 내려놓고 밀짚 모자를 벗고 손을 들어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려 했다. 고개를 들자마자 강희보가 굶주린 늑대처럼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았다. 김아름은 막 미소를 지으며 강희보에게 인사하려 했다. 어쨌든 손님이니 그녀는 여주인으로서의 예의를 다 갖추고 싶었다. 이 재수없는 년, 네가 아직도 여기에 나타날 낯짝에 있어. 하지만 김아름이 만 번을 생각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강희보가 달려들자마자 흉악하게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며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여러분, 빨리 와서 보세요. 이 재수없는 년, 명작 클럽 8번 아가씨인데 하룻밤 자고 나서 한밤중에 내 3천 위안 훔쳐서 도망갔어요. 나 아니에요. 김아름의 머리가 웅 하고 울렸고 즉시 멍해졌다. 서둘러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경악에 차 날카롭게 변했다. 마을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애들 다 나와서 보세요. 이 재수없는 년 내가 한 달 내내 찾았어요. 걔 명작 클럽 8번 아가씨라고요. 강희보가 목청을 돋워 소리쳤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목소리는 조용한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뜻밖의 걔 명작 클럽에서 못 버티고 내 사촌 동생 돈 많다는 소문 듣고 여기까지 사기치러 왔네. 구경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었다. 평소 오락 활동이 없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소란이든 갈망하는 정신적 향연이었다. 하물며 이 일은 지금 마을에서 가장 핫한 강민준네 집안과 관련이 있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 폭탄급이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고 빠르게 둘러쌌다. 나 아니에요. 나는 강민준의 동창이고 나는 강민준의 여자친구예요. 당신 사람 잘못 봤어요. 김아름은 당황했고 눈물이 눈가에 바로 터져 나왔다. 그녀는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모든 사람의 오해를 풀려 애썼고 더욱 간절하게 문틀에 기대어 있는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나는 당신 같은 동창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 엄마한테서 우리 집에 자칭 내 동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돌아와서 보니 나 당신 몰라요. 강민준은 가슴에 팔짱을 끼고 표정 없이 차갑게 부인했다. 김아름의 심장은 즉시 반쯤 차가워졌다. 정말 사기치러 온 건가? 군중 속에서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다. 요즘 사기꾼들 정말 거만하네.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다 감히 하는구나. 한 아줌마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고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명작 클럽에 이렇게 젊은 아가씨도 있나? 이보야, 그때 너 하룻밤 자는데 얼마 썼어? 한 젊은이가 휘파람을 불었고 두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꺼져! 나 지금 걔가 훔쳐간 3천 위안 되찾으려는 거야. 이 재수없는 년. 오늘 네가 돈 안 갚으면 내가 널 때려 죽일 거야. 강희부가 젊은이에게 한마디 꾸짖고는 흉악하게 김아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강희부는 키가 컸고 이때 살기가 등등하여 정말 김아름을 겁먹게 만들었다. 그녀는 단지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고 두 다리가 풀려 거의 땅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어쨌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평소에는 약간의 작은 꾀가 있었지만 언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었겠는가. 그녀는
호문 부인이 되기 위해 높이 오르려는 욕심 때문에 염치 없이 연기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때 천 사람의 손가락질을 마주하자 그녀는 마치 털 뽑힌 닭처럼 고립무원이었다. 설사 지금 그녀에게 입이 가득 있어도 어떻게 자신을 변명해야 할지 몰랐고 단지 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었다. 마지막에는 오직 얼굴을 가리고 한마디 남기고는 꽁무니를 빼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강민준, 내가 너를 증오해. 강민준의 눈에 한 줄기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이 강희보 녀석, 평소에는 믿음직스럽지 않아 보였는데 수단을 부릴 때는 이렇게 고단수일 줄이야. 순식간에 김아름의 모든 계산을 깨트려버렸다. 이 밑바닥에서 장작배기 수법은 과연 직접 뺨 때리는 것보다 더 통쾌했고 사람의 마음을 죽인다고 할 수 있었다. 사실 김아름의 계산은 그리 고단수하지 않았다. 단지 먼저 강민준의 부모님에게 충분한 호감을 쌓고 그 후 온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바랐고 그리고 여론 압력을 이용하여 강민준이 마음을 돌려 돌아오도록 강요하려 했을 뿐이다. 아쉽게도 그녀는 강희보 같은 불량배를 만났다. 간단하고 거친 방식이 직접 그녀의 모든 계산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특히 8번 아가씨라는 칭호가 폭로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핵폭탄급 치명타였고 그녀를 미처 손쓸 틈도 없게 만들었다. 그녀의 모든 개인 이미지는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고 심지어 짐도 챙길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비틀거리며 산골 마을을 도망쳐 나왔다. 민준아,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흩어진 후 어머니 박선혜는 김아름이 막 떠나간 방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여자의 명예는 하늘처럼 중요했다. 이번에 김아름은 악명을 뒤집어 쓴 셈이었고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강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표정은 편안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며 말했다. 어머니, 절대 안심하세요. 그녀 같은 사람은 마지막 한계선은 이미 오래전에 개가 먹어버렸어요. 목숨 귀한 줄 알아서 절대 무슨 일 안 생길 거예요. 강민준은 여전히 김아름을 꽤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 10년 꿈속에서 김아름은 큰손에게 빌붙기 위해 간신하여 남의 첩이 되었고 심지어 감히 인터넷에서 정실 부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여 욕설을 퍼부어 천지를 어둡게 만들었다. 인터넷에서 1000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끄러움을 몰랐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다. 고작 이 정도 작은 풍파가 어떻게 그녀가 무슨 극단적인 짓을 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만약 지금 그녀가 아직 수련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녀에게 몇 년 더 홍진 속에서 경험을 쌓게 해주었다면 오늘 강희보의 이 수법은 그녀 앞에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설사 정말 무슨 일 생겨도 저 혼자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랑은 반푼도 관련 없어요. 강희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가슴을 쭉 폈고 표정이 매우 진지했다. 강민준은 강희보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녀석의 오늘 표현은 과연 강민준으로 하여금 그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 평소의 한량 녀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귀신 같은 꾀가 정말 많았다. 이것이 아마 옛사람들이 말한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반드시 쓸모가 있다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강희보의 재능은 단지 강자에게 빌붙는 것에 기반을 두었다. 약자를 마주하면 그는 동정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족의 정도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도 친족의 정을 무시하고 감히 강민준의 아버지 머리를 깨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 그가 몰락하면 어쩌면 강민준을 역으로 상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강민준에게 뚫어지게 쳐다보이자 강희보는 온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굶주린 늑대에게 뚫어지게 쳐다보이는 것 같았다. 분명 강민준의 나이가 그보다 어렸지만 이때 강민준에게 뚫어지게 쳐다보이자 그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제 부모님 체면을 봐서 제가 임성그룹이 당신들을 한번 용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강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희보는 듣자마자 눈이 즉시 동그래졌고 강건우와 대보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드러났다. 하지만 다음 순간 또 강민준이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번 하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제게는 전제 조건 하나와 경고 한마디가 있습니다. 민준아, 네가 말해. 우리는 반드시 너에게 동의할 거야. 강희보가 서둘러 말했다. 강민준이 양보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 그는 정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강민준을 원망할 생각도 감히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강희보의 눈에 임성그룹 회장은 바로 구름 위의 인물이었고 멀리 있어서 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민준은 임성그룹 회장을 부릴 수 있었다. 만약 임성그룹 회장이 우뚝 솟은 높은 산이라면 그럼 강민준은 바로 광활한 하늘이었고 강희보는 비교할 수 없었다. 강희보네 식구가 모든 인맥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것에서 일부를 엿볼 수 있었다. 온 식구가 사석에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매번 내린 결론은 모두 같았다. 강민준이라는 이 큰 부처는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릴 수 없으니 자연히 원망할 수도 없었다. 한 사람이 강대해져서 적이 고개 들어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가 되면 모든 원한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첫째, 당신들 어머니를 할아버지 묘 앞에 데려가서 성실하게 사흘 밤낮을 무릎 꿇게 하세요. 그의 그녀가 할아버지께 불효했던 것, 이것은 그녀가 갚아야 할 빚이고 상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강민준의 어조는 더욱 차가워졌고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떨어져 나올 것 같았다. 둘째, 이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나중에 또 감히 저를 화나게 한다면 설사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기어 나와 당신들을 위해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강건우 등은 즉시 서둘러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임성그룹에게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사흘 밤낮 무릎 꿇는 것은 고사하고 설사 온 식구가 다 가서 무릎 꿇어도 괜찮았다. 어쨌든 임성그룹은 지금 500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온 식구를 팔아도 부족했다. 설사 500만 위안을 모아도 그들 부자 셋은 여전히 감옥에 가야 했다. 사흘 밤낮 무릎 꿇는 것으로 평안을 바꿀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처벌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강민준을 화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감히 그러겠는가? 이번 한 번만으로도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강민준은 그제야 서두르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임중혁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을 켰다. 강민준, 너 또 뭘 하려는 거야? 전화벨이 거의 끊길 지경이 되어서야 임중혁이 조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임중혁의 강민준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꽤 혐오스럽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왜요? 제가 전화해서 회사 상황 좀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강민준은 원래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임중혁의 태도를 마주하자 즉시 차갑게 꾸짖었다. 즉시 저를 위해 모든 회사 보고서를 준비해 놓으세요. 특히 재무 관련해서요. 제가 바로 즉시 회사 가서 장부 검사할 겁니다. 강민준의 이 말이 나오자 임중혁 쪽은 분명히 잠시 멍했다. 몇 번의 숨을 쉰 후 임중혁은 그제야 어조를 약간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강민준, 도대체 또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건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검사는 불가능해. 만약 강민준이 정말 검사하려 한다면 임성그룹 전체는 반드시 난리가 날 것이다. 첫째, 모든 부서가 임시로 손에 든 일을 멈추고 전력으로 협조해야만 각종 보고서를 정리할 수 있었다. 둘째, 일단 강민준이 그 안에서 무슨 꿍꿍이를 발견하면 강민준의 손에 또 다른 약점이 잡히게 될 것이다. 언젠가 강민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이 꿍꿍이들을 퍼뜨리면 임성그룹의 주가는 또 폭락할 것이다. 당연히 임중혁 같은 똑똑한 사람은 또한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강민준은 분명히 부탁할 일이 있었고 강민준의 요구만 만족시키면 자연히 평안무사할 수 있었다.
강건운의 식구에 대한 배상 요구와 소송을 취하하세요. 강민준도 임중혁과 다투기 귀찮았고 더 이상 많은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다. 마치 명령 같았다. 전화기 저편의 임중혁은 침묵했다. 그는 욕하고 싶었다. 나보고 강건우를 처리하라고 한 사람이 너잖아. 이제 모든 일이 조사 증거 수집 단계에 들어섰고 곧 기소될 판인데 네가 또 처리하지 말라고? 장난 아냐. 그리고 임중혁이 침묵하는 몇 초 동안 강건우 부자 셋은 더욱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마치 몇 세기가 지난 것 같았다. 그들은 귀 기울여 들었고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잊었다.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임중혁의 다음 말에 달려 있었다. 그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사람 강건우가 거의 스스로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임중혁이 마침내 한 글자를 말했다. 네. 곧이어 전화기에서는 뚜뚜뚜하는 통화 종료음이 들려왔다. 작은아버지네 집안일도 일단락되었고 김아름의 일도 잠시 해결되었다. 그녀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녀가 집에 남겨둔 모든 짐은 강민준에 의해 다 태워졌다. 심지어 그녀가 잤던 침대판까지 강민준이 함께 태워버렸다. 유일하게 강민준의 마음속에 여전히 걸리는 것은 바로 유설이의 일이었다. 강민준은 다시 유설이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예외 없이 모두 받지 않았고 문자 보내도 답장이 없었다. 젠장, 녹색 식물 같은 년. 정말 이 할아버지가 성질 없는 줄 아나. 내가 돈이 있는데 여자 못 찾을까봐 두려워하겠어. 강민준은 거만하게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집에서 부모님 곁을 지켰다. 수능 점수는 아직 며칠 더 있어야 조회할 수 있었다. 차라리 집에서 부모님 도와 집안일하고 농사일이나 하자. 온 가족이 꽤 즐거웠다. 그리고 종갓집 터의 집 문제도 이미 일정에 올랐다. 아버지 강철웅은 이미 사람을 찾아 날짜를 보았다. 아마 다음 달이면 착공을 시작할 것이다. 이 일은 강민준이 도울 수 없었다. 착공을 시작할 때쯤이면 강민준도 거의 대학에 갈 때가 되었다. 돈이 있든 없든 책은 안 읽을 수 없었다. 만약 반드시 재산과 지식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돈은 영원히 몸 밖의 것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지식만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재산이다. 그래서 어린애들이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강민준은 전부 원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카드에 40억 원이 생긴 이후로 강철웅은 이제 매일 허리를 훨씬 더 꽂고 싶었고 얼굴의 미소도 평소보다 눈에 띄게 많아졌으며 더 이상 이전처럼 과묵하지 않았다. 사흘 후 어느 날 아침 강민준은 이불 속에서 갑자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매영, 누가 우리 누나 쫓아다녀요. 다시 안 돌아오면 누나 다른 사람 따라가겠어요. 단 한마디 말만 하고 유동현은 바로 전화를 끊었다. 강민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저 군에 좀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강민준은 가장 빠른 속도로 옷을 입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심지어 이도 닦지 않았다. 민준아, 아침 먹고 가야지. 박선혜가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안 먹어요. 엄마 며느리 도망가게 생겼어요. 강민준은 한마디 남기고 황급히 마을 밖으로 뛰쳐나갔다. 뭐라고? 내 며느리라고? 내가 며느리가 있다고? 이 망할 놈아, 너 기다려. 나한테 똑똑히 말해봐. 박선혜는 프라이팬을 들고 쫓아나왔지만 강민준은 이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박선혜는 그저 프라이팬을 들고 허벅지를 탁탁 칠 수밖에 없었다. 2시간 후 강민준은 황급히 군으로 돌아와 해방섬 리조트로 바로 향했다. 군에서 유일한 4A급 관광 명소였다. 해방섬은 풍경이 그림 같았다. 부드러운 모래사장,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워터파크, 그 위에는 또 푸르고 생기 넘치는 작은 골프장이 있었다. 강민준은 황급히 해방섬 골프장으로 향했다. 넓은 잔디밭 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가롭게 거닐며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리의 가장 앞에는 유광진과 우아하고 지적인 여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성은 작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매력적인 곡선을 딱 맞게 드러냈다. 일거수일투족의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넘쳐 흘렀고 비범한 풍모를 보여주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리 중간의 한 머리에 왁스를 바른 허여멀건 도련님이었는데 화려한 명품 운동복을 입고 옆에 있는 유설이에게 있는 힘껏 아첨하고 있었다. 유설이는 아무 말 없이 무리 중간을 따라 걸었고 표정이 없었으며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한 듯 보였다. 매영. 여기에요. 무리 끝에 걷고 있던 유동현이 갑자기 강민준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며 강민준에게 손을 흔들었다. 유동현의 부름에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빠르게 다가오는 강민준을 본 유설이도 갑자기 고개를 돌렸고 얼굴에 기쁨이 드러났다. 최근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데리고 해방섬에 가서 사업 얘기를 한다고 듣고 그녀는 순전히 밖에 나가 바람 쐬고 기분 전환하고 싶었다. 이것은 그녀가 아버지 따라 밖에 나가 사업 얘기를 하는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유설이 얼굴에 미소는 스쳐 지나갔고 금세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매영. 그 도련님은 유동현의 말을 듣고 멍했다가 곧이어 얼굴색이 어두워지며 유설이에게 물었다. 당신 결혼했어요. 유설이는 눈살을 찌푸리고 그 도련님을 흘겨보고는 입을 열지 않았다. 유광진, 당신 방금 당신 작은 딸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 나랑 장난하는 거요? 그 도련님은 유설이에게서 대답을 얻지 못하자 즉시 불친절한 어조로 유광진에게 따져 물었다. 아, 무례하게 굴지 마라. 유광진이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유광진 옆에 여성이 눈살을 찌푸리며 가볍게 꾸짖었다. 말하는 사이에 강민주는 이미 큰 걸음으로 모든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유광진은 눈살을 찌푸렸고 비록 그 도련님에게 불만스러웠지만 어쨌든 상장에서 구른 사람이니 유광진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강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이 왔구나. 내가 소개 좀 하지. 이분은 상하이 상한부동산에서 오신 심월 여사님이시다. 이쪽은 그녀의 남동생 심충. 유광진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돌려 심월에게 말했다. 심월 여사님, 이쪽은 저희 유성그룹의 가장 젊고 가장 큰 주주입니다. 강민준 씨. 강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막 입을 열려 할 때 심월이 흥미롭게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오, 당신이 바로 강민준 씨군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얼마 전 국제 원유 시장에 신비한 개인 투자자가 바로 당신이죠. 심월이 막 입을 열었을 때 강민준은 오히려 약간 멍했다. 나를 안다고. 강민준은 정말 매우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이 심 여사님을 언제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김민석 채널 인터뷰 봤어요. 요즘 당신 금융계에서 꽤 유명하시던데요. 심월은 강민준에 대한 칭찬을 전혀 숨기지 않았고 매우 자연스럽게 주도적으로 강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상한부동산의 심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민준도 손을 내밀어 심월과 악수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법이다. 하물며 미녀 귀부인이 주도적으로 자신과 악수하려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주의하지 못한 것은 이때 심월 옆에 심충이 자기 누나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직 그만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자기 누나는 정말로 동년배 중 여장부였고 거의 그녀의 눈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누나 심월은 결벽증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몇 년간 사업을 하면서 심월은 한 번도 어떤 낯선 사람과 악수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주도적으로 강민준과 악수한 이것은 그녀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적어도 심충은 처음 보았다. 자기 누나 심월이 가족 외의 사람과 어떤 신체 접촉이라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잠깐만. 꼬마야, 너 몇 살이야? 제가 왜 너 보고 매영이라고 불러? 심충은 심월의 행동에 멍했다가 금세 정신을 차리고
유동현을 가리키며 불친절한 어조로 강민준에게 물었다. 동시에 눈빛은 매우 무례하게 강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왜냐하면 강민준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강민준이 매우 젊다는 것을 발견했고 유설이의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동현이 강민준을 매형이라고 불렀으니 이것은 여전히 심충으로 하여금 강민준에게 적대감을 가득 품게 만들었다. 내가 몇 살인지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누군데요? 강민준은 방금 전까지 겸손하고 예의 발랐는데 즉시 눈살을 찌푸리며 심충에게 물었다. 강민준의 어조는 크지 않았지만 도발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강민준은 방금 멀리서 이 심충이 유설이에게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이 그의 기마름에게 있는 힘껏 아첨했던 것과 똑같았다. 남자가 남자를 가장 잘 아는 법이다. 만약 미색에 빠져 의도를 품은 것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저자세로 나와야 하겠는가. 게다가 심충의 어조와 태도는 모두 강민준을 극도로 불쾌하게 만들어 더 이상 가식 떨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너 귀 먹었어? 방금 그가 나를 심충이라고 소개하는 거 못 들었어. 심충의 목소리가 갑자기 팔도 높아졌다. 그의 누나 심월은 금융계의 일에 매우 관심이 많았지만 심충은 이런 종류의 뉴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흥미있는 것은 여자 스타, 레드카펫 같은 연예 뉴스뿐이었다. 나는 네가 바보벌레인 줄 알았지. 쟤가 왜 나보고 매형이라고 부르냐고? 내가 설명해야 해? 네가 왜 그녀 보고 누나라고 불러? 네가 설명해봐. 강민준이 심호를 가리키며 심충에게 되물었다. 심충은 즉시 경노했다. 이 꼬마 자식,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해? 심충은 소매를 걷어붙였고 그 모습은 강민준에게 손을 댈 기세였다. 유광진, 유설이는 모두 깜짝 놀랐다. 이 심충 정말 너무 심했다. 그리고 유동현은 심충을 쏘아보았고 정말로 말이 안 맞으면 손을 쓸 기세였다. 심충, 아충, 너 나한테 멈춰. 심월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누나, 이 꼬마 자식 말 들어봐. 심충은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고 분명히 강민준을 그냥 넘길 생각이 없었다. 너 입 닥쳐. 만약 더 말 안 들으면 상하이로 굴러가. 심월이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심충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누나 심월을 꽤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심월이 그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충의 두 눈은 불을 뿜을 것 같았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강민준은 이미 그에게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이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오늘 우리 주로 상의하러. 유광진은 주인으로서 입을 열어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유광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충은 다시 고집을 부리며 손을 뿌리치고 떠났다. 상의는 무슨 상의? 오늘 이 할아버지 기분 안 좋아. 상의 안 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버릇없이 자라서요. 폐를 끼쳤습니다. 유 사장님, 강민준 씨, 우리 다음에 다시 약속 잡죠. 심충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떠나는 것을 본 심월도 사과 한마디 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동생이 어떤 성격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는 상하이가 아니었고 긴 채찍은 미치지 못한다였다. 그가 함부로 굴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가 제지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 망할 동생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다. 이번에 관내에 시찰 온 것은 가족의 원래 의도는 심월이 남동생 심충을 데리고 와서 견문을 넓히게 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심월에게 반드시 심충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착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강민준은 항상 심월이 떠나기 전에 자신을 의미심장하게 한번 쳐다본 것 같다고 느꼈다. 그리고 심월이 떠나기 전에 그 눈빛은 마침 유설이에게 포착되었다. 이것은
원래 기분이 좋지 않았던 유설이로 하여금 심월의 그 눈빛 때문에 기분이 더욱 알 수 없이 짜증나게 만들었다. 아마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 것이다.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단지 눈이 즐겁다고 느끼지만 여자는 예쁜 여자를 보면 자연히 적대감을 느낄 것이다. 매형, 역시 형님이 최고예요. 젠장 그 바보 녀석. 하마터면 제가 참지 못하고 걔를 때릴 뻔했어요. 심춘과 심월이 떠난 후 유동현은 즉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유동현이 아버지의 사업을 망칠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그는 오래전에 손을 썼을 것이다. 강민준이 감히 심춘과 정면으로 맞선 것에 대해 유동현은 마음속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통쾌했다. 이것이야말로 그 마음속의 완벽한 매형 이미지였다. 특히 강민준이 직접 심충을 바보벌레라고 욕했을 때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했다. 누가 내 매형이야. 이 망할 놈아. 내가 널 때려 죽일 거야. 유설이는 차가운 얼굴로 유동현이 한마디 매형, 두마디 매형하는 것을 듣자 즉시 분을 참지 못했고 유동현은 겁에 질려 다리를 뻗어 도망쳤다. 왜냐하면 유설이 손에는 아직 골프채가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대 맞으면 그 느낌은 결코 좋지 않을 것이었다. 이 두 녀석 어릴 때부터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 유설이와 유동현이 장난치는 것을 본 유광진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 쓴웃음을 지으며 강민준에게 말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유광진이 이때 강민준을 보는 눈빛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유동현이 강민준을 매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이었다. 게다가 강민준은 분명히 이 호칭에 반감이 없었다. 그리고 방금 강민준의 심충에 대한 태도로 보아 유광진은 그날 밤 자신의 계획이 매우 성공적이었을 것이라고 알았다. 그리고 유설이가 강민준에게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었다. 젊은 부부가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었다. 강민준이 유동현의 매형이라는 부름에 반대하지 않기만 하면 이 일은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다. 안 되면 다음에 다시 기회를 찾아 두 사람을 취하게 만들면 되지. 불 옆에 마른 장작인데 오래되면 타지 않겠는가? 아저씨, 이 두 사람은 누구죠? 강민준은 말을 잇지 않고 물었다. 갑자기 나타난 이 상하이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 강민준은 매우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는 고작 작은 현급도시였다. 비록 최근 몇 년간 현의 발전이 꽤 좋았고 성 전체 GDP 순위에서도 상위권 현이었지만 상하이의 부동산 개발업자를 여기까지 투자하러 오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 상한 부동산 회사가 여기에 온 것은 관내의 오래된 임성그룹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네. 유광진이 설명했다. 사실 2013년부터 부동산 산업의 투자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 2014년 시공 면적과 신규 착공 면적 모두 하락 추세를 보였다. 특히 1, 2선 도시에서는 토지 구매 면적이 급격히 감소했고 판매와 재고 압력이 점차 증가했다. 컨트리가든 폴리, 완다 등 자금력이 강한 오래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모두 점차 투자 중심을 일 2선 도시에서 3, 4선, 심지어 5, 6선 도시로 옮기기 시작했다. 상한 부동산도 상하이 부동산계의 선두 그룹으로 여겨졌기에 상하이를 벗어나 향진 농촌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관내에는 원래 임성그룹이 있었다. 그래서 상한 부동산의 초기 목적은 바로 임성그룹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유성그룹은 강민준의 20조 원을 손에 쥐고 있었고 자신도 관내에 15조 원짜리 땅 한 필지를 쥐고 있었다. 만약 상한 부동산이라는 이 거목에 기댈 수 있다면 막 걸음마를 뗀 유성그룹에게 부동산 산업에 진출하는 것은 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 번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광진은 심춘과 심월을 해방섬에 정중히 초대하여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며 단지 이 협력 사업을 성사시키고 싶었을 뿐이다. 누가 알았겠는가? 심충, 상암부동산의 태자가 이런 쓸모없는 놈일 줄이야. 유설이를 보자마자 눈알이 거의 튀어나올 지경이었으니 사업 얘기를 할 정신이 어디 있었겠는가. 유광진은 말을 마치고 쓴 웃음을 지으며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아, 일이 이렇게 됐으니 상암부동산과의 협력은 아마 물 건너갔을 거야. 유광진도 감히 강민준을 탓하지 못했다. 방금 심충의 삐진 태도로 보아 이 협력은 팔고할은 안 될 것이었다. 강민준은 오히려 표정이 평온했다. 아저씨, 안심하세요. 만약 그 심충이 정말 안목이 있다면 이 작은 일 때문에 협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가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파트너는 우리 없어도 됩니다. 강민준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성그룹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성그룹에게서 빼앗은 도청 소재지에 50조 원짜리 땅만 손에 쥐고 있으면 유성그룹이 파트너를 못 찾을까 걱정하겠는가. 하반기에 일단 강상여미가 건천강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공표되면 그 도청 소재지 땅의 부가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국내의 모든 유명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유성그룹을 찾아와 협력을 간청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군. 유광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유광진은 유설이가 뛰다가 지쳐서 휴게구역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는 웃으며 강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아저씨는 아직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하네. 설이가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으니 네가 아저씨 대신 그 애 좀 잘 달래줘. 유광진은 말을 마치고 강민준이 동의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목청을 돋워 휴게구역에서 여전히 허리 굽혀 유설이에게 사과하고 있는 동현이에게 소리쳤다. 동현아, 가자. 아빠 따라 회사 가자. 아버지, 저 안 가요. 겨우 밖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오늘 저 하루 쉬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유동현이 울상을 지으며 소리쳤다. 요즘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자꾸 그를 곁에 데리고 다니며 사업을 배우라고 강요하시니 그는 너무 괴로웠다. 겨우 해방섬에 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는 다시 일하러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쉬긴 뭘 쉬어. 빨리 와. 더 늦으면 네 다리 부러뜨릴 거야. 유광진이 어두운 얼굴로 꾸짖었다. 이 바보 녀석,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아직도 휴가 생각이나 하다니. 더 쉬면 네 누나 노처녀 되겠다. 오늘 하늘이 무너져도 휴가는 안 돼. 유광진이 마지못해 하는 유동현을 끌고 간 후 강민준은 그제야 망설이며 휴게구역으로 걸어갔다. 왜 그래요 누나? 아직도 화났어요. 유설이 옆에 앉은 강민준이 웃으며 물었다. 내가 화날 게 뭐가 있어? 유설이는 앞에 텅 빈 잔디밭을 쳐다보았고 강민준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목소리는 평온했다. 누나, 이 표정 좀 봐요. 또 얼음덩어리처럼 변했잖아요. 강민준이 유설이의 차갑고 예쁜 얼굴을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 지겹지도 않아. 유설이가 강민준을 흘겨보았고 얼굴색은 더욱 차가워졌다. 분명히 자기가 기분 안 좋은 거 알면서 감히 자기 별명을 언급하다니. 이 망할 놈. 왜 이렇게 얄미운 거야? 강민준이 막 설명하려 할 때 한 서비스 직원이 갑자기 쟁반을 들고 미소 밀크티 2잔을 가져왔다. 손님, 이것은 저희 리조트에서 무료로 준비한 밀크티입니다. 드십시오. 서비스 직원은 매우 예의 바르게 미소 밀크티 2잔을 강민준과 유설이 앞에 놓았다. 2014년은 절대적으로 미소 밀크티의 최고 전성기였다. 그것의 광고는 사방에 넘쳐 흘렀고 특히 주천왕을 모델로 초청한 후 판매량은 더욱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향긋티를 압도했다. 그래서 많은 고급 장소들에는 그것의 모습이 있었고 싸고 편리하며 품격을 잃지 않았다. 선물로 받은 뜨거운 미소 밀크티 2잔을 본 강민준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달콤한 말을 만들어낼 줄은 모르지만 외울 줄은 알지. 강민준은
가볍게 미소 밀크티 한 잔을 유설이 쪽으로 밀어주며 동시에 유설이에게 물었다. 누나, 제가 누나한테 뭔지 아세요? 유설이는 강민준의 뜬금없는 질문에 멍했지만 금세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내 선생님이야. 유설이의 어조는 극도로 진지하고 단호했다. 이 말은 그녀가 또한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아니요, 누나는 나의 미소, 밀크티예요. 강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유설이를 쳐다보았다. 왜? 왜죠? 유설이는 멍하니 강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망할 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 할머니가 밀크티 한 잔이라고. 그래야 제가 누나를 손바닥 안에 소중히 담을 수 있으니까요. 강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적. 강민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는 마치 그 순간 얼어붙은 듯 했다. 유설이의 동공이 강민준을 응시하며 쉴 새 없이 커졌다. 유설이의 반응에 강민준은 깜짝 놀랐고 마음속으로 유동현을 미친 듯이 원망하며 불안해했다. 그 뚱땡이 유동현 녀석, 느끼할수록 좋다고 하지 않았나? 망했다, 망했어. 이 느끼한 멘트 너무 과했나? 강민준이 기억하기로는 이런 느끼한 멘트들은 2017년에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 후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유설이는 이때 마치 함정에 빠진 작은 토끼처럼 마음속이 혼란스러웠다. 강민준의 갑작스러운 말. 누나는 나의 미소, 밀크티예요. 그래야 내가 누나를 손바닥 안에 소중히 담을 수 있으니까. 유설이는 머리가 웅 하고 울리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으로 미친 듯이 외쳤다. 이 녀석 무슨 약을 잘못 먹었기에 이런 느끼한 말을 하는 거야. 유설이는 애써 천리박 사람을 거절하는 듯한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뺨은 말을 듣지 않고 붉게 달아올랐다. 잘 익은 사과처럼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유설이의 멍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며 속으로 큰일 났다고 외쳤다. 내가 너무 지나쳐서 사람을 화나게 한 건가? 하지만 유설이의 얼굴에 스치는 홍조를 보자 그는 즉시 기뻐졌다. 헤헤, 희망이 있군. 얘야, 너 분명 입만 뻣뻣하지 마음속으로는 엄청 좋아하고 있을 거야. 과연 여자를 달래는 것은 그 망할 뚱땡이 유동현이 말한 대로였다. 느끼할수록 좋다. 강민주는 단숨에 밀어붙였다. 그 10년 동안 빌부터 살면서 그는 매일 쇼폰 비디오 속에서 살았고 억지로 수많은 느끼한 멘트들을 보았다. 마침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것이다. 오늘 누나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강민주는 짓궂은 웃음을 참으며 유설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네, 내가 이상하다고. 유설이는 본능적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미친 듯이 중얼거렸다. 네가 병이지. 네가 방금 한 그 이상한 말들 한번 들어보고 싶니? 이상한데 귀여워요. 강민준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유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팝콘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28년 동안 차가운 성격 때문에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얼음 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도 누가 귀엽다는 말로 그녀를 묘사한 적이 없었다. 유설이는 힘들게 침을 삼키고 이를 악물며 말했다. 너 입 닥쳐. 이 말을 내뱉자 유설이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아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스님이 경을 외듯 중얼거렸다.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하지만 그저 외워서 말할 줄만 아는 강민주는 더욱 신이 났다. 유설이의 폭발 직전 표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이 말하는 느끼한 멘트들이 유설이에게 어울리는지 아닌지도 고려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더이 만만하게 유설이의 힘줄이 솟아난 손등과 자신의 발등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봐요. 이건 누나 손등, 이건 내 발등. 누나는 내 소중한 보물, 비오베이, 귀염둥이,
애인 등을 부르는 애칭. 유설이는 듣고 나서 휙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참을 필요도 없었다. 세상에 어떤 학생이 자기 선생님에게 당신은 나의 보물이라고 말한단 말인가? 그녀가 어떤 사람인데? 정말 그녀를 18살 소녀처럼 달래려 하는 건가? 강민준. 유설이는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지만 그녀의 말은 채 나오기도 전에 강민준의 눈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피아노를 보았다. 또 다른 느끼한 멘트가 마음속에서 솟아올라 서둘러 유설이의 말을 끊었다. 누나,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아니, 이 두 글자를 유설이는 이가 거의 부서질 정도로 내뱉었다. 유설이는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해야 했고 삶은 극도로 건조하고 부족했으며 피아노를 배울 시간도 흥미도 전혀 없었다. 강민주는 갑자기 말이 막혔다. 대본이 틀렸잖아. 왜 정해진 대로 안 가지? 보통 그녀는 안다고 말해야 그가 다음 말을 이을 수 있었다. 어쩐지 네가 그렇게 쉽게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더라니. 하지만 강민주는 머리가 빨랐다. 눈을 깜빡이며 즉시 수정했다. 그럼 왜 그렇게 쉽게 내 마음을 흔들 수 있죠? 이 말은 마치 유설이의 심장에 폭탄을 던진 것 같았다. 그녀의 숨결은 가빠지기 시작했고 등에는 향긋한 땀이 흥건했다. 강민준, 네가 입 안 닥치면 내가 네 입을 찢어버릴 거야. 이때 유설이는 눈을 부릅떴고 두 손을 꽉 쥐었다.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 같았다. 어라, 이번에는 정말 너무 지나쳤나 보네. 유설이의 사람 잡아먹을 듯한 눈빛을 마주한 강민주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너 맨날 이런 괴상한 것들 연구해서 어린 여자애들 꼬시는 거지? 그 애 김아름한테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했어. 유설이의 눈은 불을 뿜을 것 같았다. 아니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 말들은 누나한테만 한 거예요. 강민준이 서둘러 부인했다. 이 말들은 최소 2, 3년 후에야 인터넷에 널리 퍼질 것이다. 현재 그는 정말 처음 말하는 것이었다. 입만 열면 술술 나오네. 내가 네 밀크티고, 내가 네 보물이고, 내가 네 마음을 흔들고, 이제 내가 네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다. 유설이는 강민준에게 달려들어 강민준의 귀를 잡아당겼다. 강민준의 귀를 비틀어버리고 싶었다. 누나, 아파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유동현이. 맞아요, 유동현이에요. 유동현이 저한테 말하라고 시켰어요. 강민준은 용서를 빌며 습관적으로 유동현을 팔아넘겼다. 전부 그 망할 뚱땡이가 말한 거야. 뭐? 여자를 달랠 때는 늦게 할수록 좋다고? 네, 아버지나 찾아가라지. 애취. 이때 유광진의 차 안에 앉아있던 유동현이 이유 없이 재채기를 한 번 했다. 젠장, 누가 내 욕하나. 유동현은 이유 없이 몸을 한 번 떨었다. 강민준, 비록 네가 동현이 따라 나를 누나라고 부르지만 나는 어쨌든 네 선생님이고, 게다가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커. 우리 사이는 불가능해. 너는 이상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 진정된 후 유설이는 붉어진 얼굴로 잠시 생각하다 이를 악물고 말했다. 어떤 일은 미리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았다. 그녀가 정말 강민준과 사귄다고 해도 그녀 자신이 그 심리적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녀와 강민준 사이의 나이 차이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었다. 누나, 진실을 듣고 싶으세요? 유설이의 말투가 갑자기 진지해지는 것을 본 강민준도 진지하게 물었다. 유설이는 강민준의 말투가 이상하다는 것을 듣고 강민준을 한번 쳐다보고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침묵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정말 감히 누나에 대해 어떤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강민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에 저도 깨달은 셈이죠. 이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가 정말 누나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강민준이 입을 다물자
유설이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마음속은 달콤했지만 그녀의 말투는 오히려 더욱 엄격해졌다. 이미 여기까지 말했으니 제가 한숨에 다 말하게 해주세요. 강민준이 쓴 웃음을 한번 지었다. 누나 친구 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누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냐고요. 만약 아니라면 누나의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며칠 동안 누나에게 전화하고 문자해도 답장이 없어서 마음이 매우 불안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누나도 저처럼 며칠 동안 매 순간 저를 생각하고 저를 보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럼 부디 자신의 마음을 따라주세요. 부디 저를 받아주세요. 유설이는 일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해졌다. 그녀는 강민준이 감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이 어찌 강민준과 같지 않겠는가. 단지 그녀는 정말 그럴 수 없었다. 강민준,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정말 안 돼. 유설이는 힘들게 침을 삼켰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우리 나이가 여기에 놓여 있어.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네 가족은 어때? 그들이 동의할까? 설사 네 가족이 동의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가족도 동의하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 내 동생. 여기까지 말한 유설이는 갑자기 말이 막혔다. 그녀의 배신자 동생은 이미 입을 바꿔 매형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유설이는 어색하게 서둘러 말을 바꿨다. 우리 아빠, 그분은 분명 동의하지 않으실 거야. 강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웃으며 물었다. 그럼 누나 말은 누나 아버지만 동의하시면 누나는 저랑 사귀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강민준의 이 말이 나오자 유설이는 즉시 침묵했고 얼굴은 다시 붉어지기 시작했지만 마치 귀신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쉽죠. 지금 바로 누나 아버지께 전화해서 의견을 여쭤볼게요. 강민준은 말하자마자 바로 행동에 옮겼다.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유광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겨우 창호지를 뚫었으니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했다. 단숨에 유설이를 확정지어야 밤이 길어 꿈이 많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유설이가 또 만나기를 피하면 강민준이 어디 가서 사람을 찾겠는가. 유설이의 나이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은 단점일 수 있지만 강민준은 유설이의 장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름답고 마음씨 착하며 강민준이 원유 시장에서 20조 원 이상 버는 것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세상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강민준이 그녀 손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면서 그녀에게 1조 원을 더 주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미안해하며 기어이 유광진을 불러내어 강민준에게 유성그룹의 20% 지분을 주었다. 돈 때문에 몸을 팔고 심지어 영혼까지 파는 김아름과 비교하면 이런 유설이에게 어떤 단점이 가려지고 용납될 수 없겠는가. 하물며 두 사람은 심리적 나이가 비슷했고 두 마음이 공명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다. 유설이는 강민준이 정말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려는 것을 보고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강민준의 단호한 표정을 보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졌다. 이 어린 남자가 감히 직접 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다니. 이 용기와 책임감은 유설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매우 감동시켰다. 운전 중이던 유광진은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자 강민준에게서 온 전화인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속으로 약간 긴장했다. 방금 막 떠났는데 이때 전화를 걸다니. 설마 딸이 또 그를 화나게 한 건가? 잠시 망설이다. 유광진은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입을 열어 물었다. 민준아, 왜 그러니? 유광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 딸을 아는 것은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었다. 자기 딸의 성격은
보기에는 차갑지만 사실 매우 강직했다. 보통 사람은 정말 그녀를 제압할 수 없었다. 유 아저씨, 저 유설이를 좋아해서 그녀를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저씨께서 동의하십니까? 아무런 방법도 아무런 수작도 없이 강민준은 직접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핸드폰을 들고 있던 유강진은 강민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멍해졌다. 그는 정말 말하고 싶었다. 쫓고 싶으면 빨리 쫓지. 기다리는 건 뭐야? 나한테 전화해서 묻는 건 무슨 뜻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미래의 장인에게 전화해서 묻는단 말인가? 두 사람이 이미 서로 좋아하는데 생살이 익은 밥이 되었는데 내가 감히 두 사람을 강제로 헤어지게 할 수 있겠어? 이때 네가 나보고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야? 동의한다고 말하면 너무 쉬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재촉하는 것 같고 내 딸이 너무 싸구려 같아 보이지 않을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하지만 나는 동의하는데. 그리고 유강진이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전화기 저편에 강민준과 유설이는 모두 긴장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했다. 유설이는 더욱 긴장해서 두 손이 거의 피가 날 정도로 비틀었지만 눈은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고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킁킁. 약 10초 후 유강진이 목을 가다듬었다. 즉시 강민준과 유설이의 심장도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곧이어 유강진이 천천히 한마디 했다. 너희 젊은 애들 일은 내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 스스로 결정해라. 두 사람이 즐거우면 됐다. 말을 마치고 뚝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골프장 휴게구역에서 강민준과 유설이는 혈이 막힌 듯 먼저 몇 초간 멍하니 있었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는 동시에 기쁨이 가득 찼다. 하하. 누나, 아버지께서 동의하셨어요. 동의하셨다고요? 강민준이 흥분해서 아우 하고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유설이를 꽉 껴안았다. 이것은 강민준이 유설이를 처음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강민준이 주도적으로 유설이를 아는 것은 처음이었다. 향기롭다. 말 그대로 유설이는 꽉 껴안겨 마음속도 달콤했고 매달려 있던 심장도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얼굴이 매우 얇았다. 대낮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고 유설이는 매우 부끄러웠다. 얼굴이 순식간에 다시 붉어졌고 가볍게 강민준을 한번 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그만 좀 해. 옆에 사람 있잖아. 강민준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다. 팔로 더욱 꽉 껴안았고 더욱 기세를 타서 입술을 내밀어 유설이의 뺨에 쪽 하고 입을 맞췄다. 희죽 웃으며 말했다. 상관없어. 내 여자친구인데 내가 안고 싶으면 안고 입 맞추고 싶으면 입 맞추는 거지. 유설이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부끄러워서 강민준을 밀어내며 망설이며 말했다. 내가 언제 네 여자친구 한다고 동의했어? 우리 아빠가 동의하셨지. 내가 고개 끄덕인 건 아니잖아. 게다가 네 가족은 강민준의 가족 얘기를 꺼내자 유설이는 찬물을 끼얹은 듯 방금 따뜻해졌던 마음이 반쯤 차가워졌다. 걱정이 가득했다. 자기 집안 관문은 넘었지만 강민준 가족의 태도는 아직 미지수였다. 가족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결혼은 행복하기 어렵다. 우리 가족은 분명 문제 없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강민준이 자신 있게 말했다. 강민준의 부모님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매일 강민준이 아내를 얻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중얼거렸다. 어릴 때부터 강민준은 부모님이 집에서 속삭이는 것을 적지 않게 들었다. 그의 장래 결혼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또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강민준에게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려 했던 이유였다. 여가 시간만 있으면 강민준에게 공부하라고 시켰고 하루 종일 강민준에게 공부만 잘하면 나중에 아내를 얻고 출세할 수 있다고 세뇌했다. 유설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강민준은 척하며
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누나, 못 믿으세요? 지금 바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유설이는 눈치가 빨랐다. 그녀는 핸드폰을 낚아챘고 목소리도 떨렸다. 아니, 아직 전화하지 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유설이는 정말 겁먹었다. 겨우 희망의 빛을 보았는데 만약 강민준의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면 희망은 즉시 사라질 것이다. 게다가 유설이는 정말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여전히 강민준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여자친구 신분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다니 생각만 해도 어색했다. 가자. 우리 먼저 돌아가자. 유설이는 강민준이 막 더 말하려 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일어섰다. 그녀는 정말 주위의 이상한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다. 강민준이 방금 또 안고 또 입 맞추고 주위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만들었다. 유설이는 얼굴이 얇아서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다. 강민준이 웃으며 서둘러 손을 내밀었다. 유설이가 경계하며 강민준을 쳐다보았다. 뭐 하려고? 손 잡아야죠. 우리 합법이잖아요. 강민준이 희죽 웃으며 설명했고 기대감이 가득했다. 앉아봐. 유설이가 입술을 삐쭉 내밀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는 걸음을 빨리하여 도망치듯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대학 때 한번 연애를 했고 결과는 불쾌하게 헤어졌다. 그때 손잡은 횟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애정 표현하는 것에 정말 익숙하지 않았다. 손 좀 잡아줘요. 저 누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누나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강민준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재빨리 쫓아갔다. 앉아봐. 부끄러워. 유설이는 걸음을 더 빨리 했고 총총 뛰어갔다. 강민준은 마음을 굳혔다. 그냥 바로 벽치기 스타일로 밀어붙였다. 그는 한 걸음 달려들어 유설이의 약간 떨리는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강민준, 너 죽고 싶어? 빨리 놔. 부탁이야. 유설이는 이때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목소리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강민준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다. 겨우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겠는가. 행인들의 이상한 시선은 전혀 개의치 않고 반쯤 끌고 반쯤 밀며 유설이를 배에 태워 해방섬을 떠났다. 꽃은 두 송이 피어 각각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해방섬을 떠난 후 심충은 극도로 짜증이 났다. 모처럼 이 작은 관내에서 이렇게 청순하고 탈속적인 여자를 만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자신이 상한 부동산의 태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도적으로 품에 안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즉시 심충의 강한 정복욕을 불러일으켰다. 남자는 성실한 사람이든 한량 도련님이든 주도적으로 품에 안기는 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쉽게 얻은 것은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얻을 수 없는 것만이 영원히 소동을 일으킨다. 심충은 유설이가 자신을 거절하는 것은 허락할 수 있었지만 유설이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었다. 그 이면이라는 놈 찾아봐. 그놈 뭐라고 해. 나는 그 강민준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느 신성한 존재인데 감히 나 심충과 여자를 다투는지 묻고 싶다. 어이쿠 심도련님, 오늘 어디 가셨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찾았잖아요. 심충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이면이 황급히 달려왔다. 이면은 아버지 임중혁의 엄명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심도련님 곁을 잘 지켜야 했다. 설사 심도련님이 하늘에 달을 원해도 그는 방법을 생각해내서 심도련님을 위해 따다줘야 했다. 왜냐면 현재 임성그룹은 강민준에게 휘둘려 원기가 크게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상한 부동산이라는 거목에 기댈 수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임성그룹에게 하늘이 내린 재탄생의 기회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심도련님이 사라졌다. 이면은 조급해했다. 심충의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즉시 황급히 달려왔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나한테 강민준이 누군지 말해. 심충은 이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다. 강민준이라고요? 심도련님, 강민준이 당신을 화나게 했습니까? 이면은 멍했다가 즉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잘됐다. 이면은 원래 어떻게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일지 생각하고 있었다. 상한부동산 태자의 신분으로 강민준 하나 짓밟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닌가? 하지만 그는 너무 의도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았고 심충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했다. 어쨌든 지금은 협력이 가장 중요했다. 이제 심충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필요가 없었다. 강민준과 심도련님은 이미 맞붙은 것 같았다. 말해. 나는 걔의 모든 정보를 알고 싶어. 심충은 이때 매우 화가 나서 이면을 흘겨보았다. 이면은 서둘러 마음속의 은밀한 기쁨을 감추고 말했다. 심도련님,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강민준은 고작 졸병일 뿐입니다. 제가 이미 걔의 신분을 조사했습니다. 농촌 출신이고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운 좋게도 걔의 담임 선생님이 유성그룹의 아가씨입니다. 유설이라는 이름을 듣자 심충은 멍했다. 내 말은 유설이와 강민준이 사제관계라고. 맞습니다. 강민준은 이제 막 18살이고 방금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면이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 임성그룹은 관내 부동산 업계의 선두기업입니다. 저희는 기꺼이 유성그룹과 협력하여 시장 일부를 유성그룹에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유성그룹은 야심이 너무 커서 부동산의 거대한 이익을 보고 저희 임성그룹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희 임성그룹을 삼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그룹은 몰래 자금을 조달하여 강민준을 내세워 저희 임성그룹의 주식을 공격했습니다. 이면은 비록 무식했지만 시비를 일으키는 능력은 여전히 있었다. 어쨌든 임성그룹 출신이고 명문가의 자제 중에 쉬운 상대가 어디 있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면이든 임중혁이든 그들은 임성그룹의 주식을 조작한 사람이 강민준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강민준을 유성그룹의 꼭두각시로 여겼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강민준을 더욱 경멸했고 강민준이 호가호위 후자후회하는 부류라고 느꼈다. 단지 현재 임성그룹의 30% 지분이 명의상 여전히 강민준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이면과 임중혁 부자는 아직 강민준을 건드릴 수 없었다. 특히 임중혁은 몇 번이나 강민준에게 휘둘렸다. 그는 맹세했다. 임성그룹이 주식을 되산 후에는 반드시 강민준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알고 보니 그런 거였군. 이 녀석 유성그룹이 내세운 방패막이었어. 하하, 유성그룹 간도 크네. 감히 나를 속여. 이면의 말을 들은 후 심충은 대강 이해했다. 알고 보니 유성그룹이 그의 상암부동산과 손잡고 싶어 했지만 자기 딸을 시집 보내고 싶지는 않아서 강민준을 내세워 연극을 하고 유설이의 남자 행세를 한 것이었다. 정말 심충, 그를 바보로 속이려 하다니. 심지어 18살 학생과 28살 교사가 연애하는 장면까지 연출할 수 있다니. 그 꼬마가 가장 밉다. 정말 유성그룹을 믿고 거들먹거리다니. 감히 나한테 거만하게 굴어? 우물 안개구리, 스스로 죽을 길을 찾는군. 심충은 이때 강민준을 가장 미워했다. 강민준이 감히 골프장에서 자신을 망신 준 것을 생각하자 이것은 심충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용이 얕은 물에 빠지니 새우에게 희롱당하는구나. 심도련님, 화푸세요. 강민준, 당신 앞에서는 고작 광대일 뿐입니다. 유성그룹이 하늘인 줄 알지만 유성그룹이 심도련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그런 소인배 때문에 화낼 필요 없습니다. 이면의 눈이 빙글빙글 돌았다. 겉으로는 권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다. 소인배가 더위 양양하다고? 나 심충은 원하는 반드시 갚고 하룻밤도 넘기지 않아. 심충은 생각할수록 더 화가 났다. 오늘 체면을 되찾지 못하면 나중에 그가 어떻게 살겠는가.
이 일이 만약 상하이로 전해지면 나중에 그 망할 놈들이 매일 그를 비웃지 않겠는가? 이면 너희 임성그룹이 나의 상한 부동산과 협력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지금 내가 너에게 이 기회를 주겠다. 사람 좀 찾아줘.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나 지금 당장 걔 다리를 부러뜨리고 싶다. 심충의 눈이 분노로 붉어졌다. 심충 그는 한 번도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게다가 한 번도 규칙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는 한 번도 결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건 심두로님, 저희 관내에서 사람 때릴 사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 경호원 몇 명. 이면이 약간 난처해졌다. 관내 경제는 비록 성에서 상위권이었지만 결국 어쨌든 현인급 도시였다. 순식간에 사람 때릴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이면은 심춘 곁에 경호원 몇 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보기에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 너 바보냐? 내 사람이 손을 댈 수 있었다면 내가 너를 찾을 필요가 있겠어? 네가 토박이라고 자칭하지 않았나? 사람 하나도 못 찾아? 내가 너를 뭐하러 필요하겠어? 심충이 이면의 얼굴에 대고 욕을 퍼부었다. 나는 네가 머리 쓸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돈만 내면 돼. 1억이 안 되면 2억, 2억이 안 되면 5억, 5억이 안 되면 10억. 내가 걔 다리를 부러뜨릴 사람을 못 찾을 거라고는 안 믿어. 말하며 심충은 수표책을 꺼내 쓱쓱 100만 위안을 쓰고 찢어서 이면의 얼굴에 세게 던졌다. 이 일 제대로 못하면 너희 임성그룹, 나의 상한 부동산과 협력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 일찌감치 그 마음 접어. 심충은 비록 쉽게 화를 냈지만 그래도 약간의 머리는 있었다. 그의 경호원은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그의 아버지가 배치한 사람들이었다. 만약 아버지가 그가 관내에서 나쁜 짓을 한 것을 알게 되면 아마 또 한바탕 욕을 먹을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두련님, 화 푸세요. 제가 바로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이면은 무력하게 수표를 주었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그의 아버지가 말했듯이 설사 심충이 하늘의 달을 원해도 따다줘야 했다. 단지 관내에서 이면에게 어디에 여자가 가장 많은지, 어디에 젊고 예쁜 여자가 가장 많은지 묻는다면 그는 분명 바로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 때릴 사람 찾는 것, 이 일은 그가 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어떻게 하죠? 심도련님이 100만 위안을 쓰더라도 오늘 밤 반드시 강민준의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하세요. 호텔을 나와 이면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어쨌든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 그 꼬마가 누구를 건드려도 하필이면 재앙의 별심 도련님을 건드리다니. 썰라. 사건의 전말을 들은 후 임중혁은 오랫동안 침묵했고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큰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절개에 얽매이지 않는다. 상한 부동산과 협력할 수 있다면 이 원한 우리 임성그룹이 심도련님을 대신하여 갚아주겠다. 임중혁이 강민준에게 품은 증오는 심충보다 결코 적지 않았다. 그는 원래 주식을 되산 후에 강민준을 처리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지금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 임중혁이 말했다. 이 일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 해. 완벽하게 흔적 없이. 돈은 심도련님의 것을 쓸 수 없어. 우리 임성그룹이 지금 부유하진 않지만 이 몇십만 원은 아직 부족하지 않아.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200만 위안을 이체해주겠다. 너는 한 형님을 찾아가라. 하지만 네가 직접 나서면 안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한 형님을 찾아가게 해. 이면은 원래 찌푸리고 울상이었는데 아버지 임중혁의 말을 듣고 즉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심도련님에게서 이미 100만 위안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또 200만 위안을 주시다니. 이 돈이면 그가 한동안 즐길 수 있었다. 뜻밖의 원한을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중간에서 차액까지 챙길 수 있다니 원래 일이 좀 어렵다고 느꼈고 심지어 이면은 아버지 임중혁에게
한바탕 욕먹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었다. 임성그룹이 지금 어려워서 임도련님인 그조차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는데 뜻밖의 아버지가 강민준을 처리하는 데 동의했고 특히 아버지가 그에게 200만 위안을 주었다. 심도련님이 준 100만 위안, 이면은 원래 임중혁에게 감히 언급하지 못했다. 바로 욕먹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일, 아버지는 분명 심도련님의 100만 위안에 대해 묻지 않으실 것이다. 심도련님도 분명 이 일을 언급하지 않으실 것이다. 100만 위안은 심도련님에게는 용돈일 뿐이다. 이면은 거의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싶었다. 강민준아, 강민준, 이번에는 네가 어떻게 죽는지 보자. 이면은 이미 강민준이 두 다리가 부러져 땅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는 광경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는 즉시 머릿속으로 선별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구를 찾는 것이 더 좋을까? 비록 그에게 따르는 사람이 적지 않았지만 전문적으로 싸우는 사람은 없었고 게다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분명 그를 불 것이다. 곧 이면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을 생각해냈다.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었다. 주도야, 할 일 하나 있는데 감히 할래? 이면이 즉시 전화를 걸었다. 임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내 외삼촌 지하 도박장 열지 않아? 내 외삼촌 풍안한테 사람 다리 하나 부러뜨리는데 50만 위안이면 하겠냐고 물어봐. 이면이 바로 말했다. 임중혁이 이면에게 찾으라고 한 한영님이 바로 풍안이었다. 관내에서 지하 도박장을 여는 사람이었다. 이면은 마침 풍안의 친조카인 주도와 알고 지냈다. 이면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주도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은 없다고 느꼈다.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풍안은 절대 자기 친조카를 불지 않을 것이고 주도만 무사하면 절대 아무도 그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50만 위안, 이 숫자는 더 많았다. 돈도 없고 세력도 없는 고등학생 하나, 50만 위안이면 그의 목숨을 가져가기에도 충분했다. 정말? 50만 위안이라고? 누구야? 정보 줘. 주도는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도는 최근 마약에 손을 댔다. 50만 위안. 이 숫자는 그가 한동안 호화롭게 살기에 충분했다. 고등학생 하나, 그냥 작은 인물이야. 하지만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 지금 당장 해야 해. 내 외삼촌한테 말해. 다리 부러뜨린 후에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야 해. 이면은 매우 만족하며 강민준의 사진을 주도에게 보냈고 50만 위안도 즉시 계좌로 들어갔다. 이런 일은 당연히 선불이었다. 돈 벌었다. 돈 벌었다. 주도는 은행카드에 찍힌 50만 위안을 보고 기뻐서 펄쩍 뛰었다. 이 일, 외삼촌을 찾는 것은 분명 안 되었다. 우선 외삼촌이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고 외삼촌이 여러 번 명령했다. 도박과 마약은 손대지 말라고. 만약 외삼촌에게 자신이 마약하는 것을 들키면 분명 한바탕 매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형제들, 온거리 뒤져서 나 찾아줘. 이 사람 찾으면 1만 위안 준다. 개다리 부러뜨리고 나한테 사진 보내주는 사람한테는 추가로 2만 위안 더 준다. 주도는 즉시 강민준의 사진을 자기 마약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다. 마약 중독자들에게는 이 3만 위안은커녕 마약인이 도지면 이 300위안에도 미쳐 날뛸 수 있었다. 순식간에 관내의 모든 마약 친구들이 들끓었고 강민준의 사진을 들고 바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에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